안녕하세요, 김주윤입니다. 네, 날씨도 좀 쌀쌀해서 커피 한 잔 마셔볼까 하고 왔는데요. 지금 테라로사 길동점에 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대표님이 시키신 커피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걸로 하나 주세요. 네. 이렇게 비싼 거 드셨어요? 테라로사 대표님께서 즐겨 마신다는 커피를 저도 주문을 해서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 온 김에 테라로사의 대표님과 함께 이 커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 즐겨 마신다고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하루에 한두 잔씩은 커피를 마시는데 잘 알고 마시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커피를 매일 마시지만은 잘 모르는 입문자를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데서 온 원두들은 어떻게 다른지. 너무 제가 추상적으로 여쭤봤나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커피는 상당히 오래전부터는 이게 농산물인지를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커피 나무를 본 적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공산품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 우리가 많이 먹는다 하지만은 대부분 다 인스턴트 커피로 성장을 해왔고, 퀄리티를 인식할 게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항상 하는 얘기는 그냥 좀 잘한다는 집에서 많이 먹어보셔라. 먹어보시면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릉의 시골에서 굉장히 커피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제 친구들이 이제 얘가 망할까봐 불쌍해서 이제 먹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가 달라도 다른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고,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모든 과일이 달기만 하면 금방 질려서 못 먹거든요. 그런데 새콤달콤한데 뒤에서 향이 확 올라와요. 이러면은 과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똑같은 사과라도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똑같은 망고라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커피도 똑같아요. 잠깐만, 과일이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커피가 과일이었어요? 과일이죠. 보면은. 아, 과일이구나, 커피가. 과육이 있고 네. 그 과육을 다 뺏겨내고 우리가 벽시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벽시를 뺏겨내고 그 씨앗을 뽑아서 먹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일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과일이니까 신맛, 단맛이 다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커피에서 어떻게 단맛이 나요? 모든 과일은 익었을 때만 단맛이 나요. 잘 익은 커피 열매를 따면은 당연히 단맛이 올라오죠. 근데 이제 그 단맛을 과하게 하려고 너무 과하게 익히기도 해요. 그러면은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떫은 맛이네요. 떫은 맛은 덜 익었을 때 나는 맛. 덜 익었을 때 떫은 네. 맛이 나고. 모든 과일은 덜 익으면 떫어서 못 먹잖아요. 이제 보통 그런 맛들은 다 익기 시작하면은 떫은 것이 스위트니스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그 지점에서 열매를 따고 가공을 해야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정말 훌륭한 커피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좋은 시점에 다 잘 익은 것을 따가지고 그거를 고급 기술로 로스팅을 해야지 정말 고급스럽고 엘레간트한 그런 맛이 난다. 고급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로스팅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재료든 간에 그 재료를 잘 다뤄야 되는 거죠. 네네. 로스팅이라는 것은 공기와 연료만 볶는데 쉬워 보여요. 굉장히 꽝박 튀기듯이 뻥 하고 나오니까. 그건 아니겠죠. 설마 쉽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 공기가 단순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저는 대충 아는 지식으로 에가체프는 좀 시다, 이게 과테말라는 좀 달다, 그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조금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모든 커피는 잘 익었을 때, 브라질에 따든 과테말라에 따든 이디오피아에 따든 간에 잘 익었을 때 절묘하게 잘 말려서 가공을 하고 로스팅을 잘하면은 다 스위트니스가 나옵니다. 과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나는 것이 가장 그러면은 커피 퀄리티가 좋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대체적인 거는 있어요. 과일이라든가 우리 농산물들은 지대가 높을수록 밀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보통 이디오피아 커피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디오피아 커피가 모든 커피 생산 지역에서 고도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아요.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 내리면은 해발이 2,500이에요. 거기서부터 커피가 나는 지역은 2,000을 베이스로 해요.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래서 보통 2,000에서 뭐 높게는 3,000m까지 이렇게 사이에서 나고, 이디오피아 예가체프 지역은 보통 1,900, 2,000, 2,300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브라질 그러면 600, 700에서부터 많이 높아야 1,300 정도를 왔다 갔다 해요. 과테말라는
1500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900, 2000 넘어가고 똑같은 과테말라를 하더라도 1500에서 나는 거하고 1900, 2000에서 나는 커피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과거에는 품질을 몰라서 1500이나 2000에 다 섞어서 팔았는데 지금은 보통 해발 100m마다 다 나눠요. 그걸 미세기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기온이 100m 올라가면 따라서 수확 시기가 일주일 정도씩 늦어져요. 그러니까 1500하고 1900은 수확 시기가 한 달이 늦어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열매가 천천히 익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밀도가 밀도가 있는. 좀 더 높아지죠. 밀도가 높을수록 산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바디감도 좋아질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이제 그 차이점이 또 어떤 거는 브라질은 보통 다 많이 생산만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종을 심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무라도 굉장히 많이 생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커피는 보통 다 이렇게 품종 개량이 잘 안 돼 있어서 원종들만 거기다 심어요. 그래서 수많은 원종들이 스스로 교배를 하면서 품종들이 스스로가 막 분할을 해서 이디오피아는 보통 한 95% 정도가 포레스트 커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품종에 대해서 아무 의식 없이 옛날부터 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품종에서 오는 맛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제 이디오피아 쪽은 아무래도 그런 걸 계속 지켜가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혼종이 생긴다 해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생기는데 이제 브라질 쪽에서는 양이 좀 많았으면 하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종으로 네. 다들 개량을 했죠. 근데 왠지 그렇게 딱 얘기만 들어도 그러면 이디오피아 쪽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7, 80년, 100년을 강우량도 적은데 뿌리가 계속 들어가면서 다양한 지질에서 뽑아내는 게 생기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많이 생산하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키워요. 그래서 열매를 빨리 수확하려고 그러죠. 당리 다르시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의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케냐다. 탄자니아다 보면은 케냐 같은 경우도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탄자니아는 독일의 식민지여서 커피를 과학적으로 기르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디오피아는 한 번도 식민 재배를 받아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종 자체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내추럴하게 키우는 것이 이디오피아예요. 근데 이 커피 이야기는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역사랑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부터 막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이디오피아의 한 목동이 커피를 이제 발견했다. 이게 또 아랍 세계로 갔다가 또 유럽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또 식민 지배를 하러 막 떠나니까는 남미라든지 뭐 저쪽 어디지 그 인도네시아 뭐 이쪽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 패권과 함께 문명과 함께 막 이렇게 세계를 누빈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재밌는 역사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떤 역사가 제일 재밌으세요? 커피 역사 공부를 하면서 재밌었던 것은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은 칼디 목동이 이제 발견했다는 게 보통 한 6세기, 7세기 정도를 보통 다 꼽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커피를 처음으로 재배했다는 기록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건 예멘이에요. 예멘. 그게 12세기 정도니까. 그래서 모카가 그 예멘 그거죠? 네네. 모카항. 모카항. 오스만 투르크가 나중에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결국 예멘을 복속하게 되고 그 습관들이 오스만 투르크로 들어왔고. 되게 흥미로운 거는 그거더라고요. 이게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에서 저 이단들이 먹는 걸 우리 보고 먹는다고? 근데 거기에 홀딱 반하니까는 이단들이 먹는 거 진짜 맛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먹어 습득해야 돼라고 먹었다고 제가 이게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뭐랄까 커피 하우스 혹은 카페 이게 생긴 게 이제 베네치아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베니스에서 발간된 책에 보면은 유럽으로 최초로 들어간 커피의 기록은 1641년이에요. 그리고 베니스의 최초의 카페가 생겼다는 기록도 1641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그 샵은 없어졌어요. 보면 베니스 가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산마르코 광장에 카페 플로리안 네, 맞아요. 네. 그게 1720년에 오픈을 했고 그 건너편에 보면 꺼들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최초로 오픈했다고 그걸 적어놓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그렇게 적혀는 있어요. 보면은 이제 카페 문화가 이제 그쪽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제 커피는 유럽으로 이제 상계가 되는데 사실 최초로 커피를 승인해준 교황이 클레멘스 8세죠. 1605년에 해준 거고 뭐 그때는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프랑스 대사관이라든가 각국 대사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류층들을 초대해서 커피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퍼져나간 데고 그리고 이제 뭐 말하자면 이렇게 좋은 음료를 왜 못 먹어 이러면서 교황이 승인해줬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뭐 그건 관세를 받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승인이 중요한 거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1605년으로 나와 있는 거고 런던의 최초의 카페가 생긴 건 1650년이고 다 그 시대죠. 그 17세기에 다 생기기 시작을 한 거네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제 로마에서 생긴 건 1760년이에요. 스페인 계단에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콘도트 거리가 쭉 이어지는데 카페 그레코 맞아요. 거기에 뭐 게테도 갔다 그러고 뭐 많더라고요. 그게 베니스에서 생긴 지 120년이 지나서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한 도시를 넘어가는데 갭이 굉장히 크죠. 최초에는 뭐 베니스에서 발간된 책에 의하면은 그게 커피라기보다는 뭐 약으로 쓰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공식으로 수입하기 전부터 조금씩 들어와서 그 약국에서 팔아서 매독 치료제로 쓰이고. 아, 커피를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카페 이제 중심으로 하다가 상업화가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커피를 이제 즐기게 된 거는 분명히 이제 어떤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산업혁명이 있어갖고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은 식민 지배를 많이 하고 막 땅을 넓히니까는 거기서 망창망창 가지고 와서. 그럼요. 식민 지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맞죠. 맡으면서 그게 크게 돈이 되니까 많이 심고 뭐 커피의 역사에 있어서 그 커피 씨앗을 훔쳐서 어떻게 한다는 우리 모카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브라질 위에는 기이아나라고 있는데 브라질에 있는 그 장교가 뭐 기이나에 가가지고 그 총독의 부인을 이렇게 꼬셨군요. 꼬셔가지고 꽃다발을 떠나갈 때 꽃다발 속에서 씨앗을 훔쳐가서 브라질 북부에 심어가지고 그게 열매를 계속 키워서 브라질 전체가 다 커피가 심어지게 되고 1800년도를 넘어오면서 브라질이 이제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70%를 넘기게 되잖아요. 대중화를 이루게 된 운동력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1800년 넘어가면서 이제 유럽의 카페가 폭발적인 성장기로 가지게 되고 1800년대 중반부터는 프랑스에 있는 카페 수가 파리에 있는 것만 1500개를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탄생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카페도 같이 막 이렇게 많은 문인들과 같이 성장을 하게 되니까. 19세기인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 시기가 프랑스 혁명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르주아 문화가 막 미친 듯이 막 발산을 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예술가들, 문학도들이 이제 또 자기들의 재능을 막 미친 듯이 또 뽐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모여갖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지식을 나누고 했던 장소가 이제 카페다 보니까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이탈리아나 이런 데가 원래 이제 커피 하면은 생각나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바 해갖고 뭐 에스프레소 마시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커피 질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커피가 좀 약간 뒤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과거로 보면은 한 20년 전으로 돌려보면 저희보다는 훨씬 더 뛰어났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95%가 인스턴트 시장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제 그게 20년 지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배우는 걸 잘하잖아요. 커피 학원도 막 정말로 전 세계 유례 없는 커피 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퀄리티도 굉장히 이제 뛰어나게 됐죠. 지금으로 보면은.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전자산업하고 비슷해요. 유엔 산하에 ICO라는 조직이 있어요.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못 사는 정말 이렇게 후진국에 속하고 그래서 커피의 생산량이라든가 그 나라들을 위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작동시켜 주는 게 ICO예요. ICO에 저희가 기조연설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ICO 회장이 이탈리아의 1, 2 회장이었어요. 아시아에 이제 커피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보고 느낀 느낌은 딱 이거였어요. 아, 이탈리아가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구나. 세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구나. 과거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미국의 유명한 호텔이나 우리나라의 호텔들도 이탈리아 커피를 쓰면은 자기들이 굉장히 고급 커피를 쓰고 있다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광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호텔도 이탈리아 커피 거의 안 써요. 거기를 이제 한국이 파고 들어가는 건가요? 한국이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스페셜티 하는 회사들이 원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 커피가 와인의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좀 더 고급화되고 이렇게 다양화되고. 말하자면. 그러면서 과거에는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1점 몇 달밖에 안 갔어요. 파운드다. 그러는 게 지금 올라서 2배 이상 올라서 2.45 정도 갈 거예요. 그리고 옥션에서 막 이렇게 좋은 커피를 막 행사되는 거는 파운드당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커피가 이제 와인의 길로 이제 가고 있는 상태가 됐고 이제 고급을 추구하는 게 됐기 때문에 좀 이제 몇 년 지나면 커피값이 막 오르겠네요. 뭐 몇 년은 아니라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다. 많이 마셔놔야겠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커피가 좀 술하고 다른 점은 술은 한 자리에 앉아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요. 10잔, 20잔, 30잔씩 막. 커피는 그 한계가 또 절대적이잖아요. 또 보면은. 좋아는 하지만은 그래봐야 하루에 한두 잔, 서너 잔이죠. 카페인을 강하게 섭취하면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죠. 의학계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하루에 4잔 정도 마실 때 간이나 건강이한테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라고 대부분 다 의학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지금은 에스프레소 베이스로 한 커피가 대세잖아요. 그야말로. 대세긴 네. 하죠.
뭐 제 기억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는 그냥 인스턴트 커피에다가 설탕에다가 프리마다 하고 드셨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 향이 있는 플레이버가 있는 커피, 뭐 헤이즐넛, 그땐 또 그게 대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한 이런 커피들이 붐이 일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뭐 누가 상업화에 성공했느냐의 문제죠. 하우징트가 이탈리아 갔을 때 에스프레소를 내려먹는 거고 이거다. 이래서 그렇게 이제 스타벅스가 폭발적으로 기점을 만들어냈고, 에스프레소 베이스로 이렇게 아메리카노도 만들어내고 라떼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유럽의 커피 문화는 사실은 뭐 거의 이탈리아 베이스로 모든 커피들이 다 시작을 또 하긴 해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에스프레소 기계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나라가 이탈리아고, 그러다 보면 그게 보급이 되면서 결국은 에스프레소 베이스로 전 유럽이 거의 장착이 되기는 했어요. 이제 프랑스도 가령 예를 들어서 프로코프가 프랑스 최초의 카페잖아요. 그 집에 가서 보면은 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이탈리아 기계를 쓰고 이탈리아 커피를 써줘요. 근데 그게 다 상업적으로 보면은 이탈리아 커피를 쓰면은 그 커피 도매상이 기계를 공유를 해줘요. 공짜로. 아, 그게 상업적인 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가 좀 다른 거는 멜리테라는 그 여자분이 멜리테라 드리퍼를 최초로 발명을 했고, 독일 같은 데 가보면 유명한 커피숍이 여전히 드립을 해줘요. 그거 좀 다른 점이긴 해요. 한국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약간 좀 고급화가 되면서 손이 좀 많이 가는 드립으로 가게 될까요? 드립으로 가는데, 이제 에스프레소가 같은 이제 단점이 있는 거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가압 방식이잖아요. 보통 구기압으로 내리다 보면은 커피 안에 있는 지방 성분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커피 맛이 탁해져요. 우리가 드립을 하게 되면은 그런 지방 성분이 필터로 제거가 돼서 깨끗하게 떨어지거든요. 아, 그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향의 다양성이 발현이 또 잘 되고, 그래서 드립 커피들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굉장히 시차를 두고 앞으로는 계속 어떤 시기든 발전을 할 거다. 결국 그게 막히는 사람이 다시 못 들어가거든요. 한번 입맛이 이렇게 그쪽으로 들게 되면은, 네. 왜냐하면 그게 큰 비용을 치르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가 누가 선택하느냐의 문제고, 퀄리티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나는 커피를 같은 가격에 마실 수 있어요. 좋은 커피는 많이 마셔보면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지금 강릉 시민들도 저희 집에서 마신 수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드립 매니아가 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우연히도 내 옆집에 그런 커피를 한 집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알고 마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양산이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는 단계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좀 이제 마지막으로 진부한 질문 같지만, 커피의 매력이 무엇인지, 대표님을 이 커피의 세계로 끌어들인 매력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쓴맛이즈는 아주 굉장히 오묘함이 있네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영혼을 당기는 맛이 있어요. 이게 영혼을 당기는 맛. 네, 맛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의 커피는 어떨까? 이게 에브리데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약간의 트위스트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커피라는 게, 저는 대표님처럼 이렇게 막 잘 알고 커피에 대한 향이나 이런 걸 구별할 줄은 모르지만, 이거 한 잔을 딱 마셨을 때 느끼는 그 특별함, 그래서 스페셜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특별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갖고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그러고, 그 순간을 휴식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들 하는 게 아닌가. 참 현대인이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약간의 휴식을 주는 것이 이제는 커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님을 만나 뵙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커피 잘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